안녕하세요. 노술 강사 손봉우라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요. 저는 고대 동문과를 나왔고요. 2007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18년 차가 됐네요. 지금은 대치 논중과 추론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중계 항림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출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요. 첫째는 수험생들이 어떤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지 잠깐 점검해보고, 두 번째는 논술과 관련해서 학생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제가 중계 항림학원에서 6월 9일 날 일요일 저녁 6시에 신규 개강반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 강사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PPT 화면을 띄우고 이야기를 같이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얼굴이니까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순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첫 번째는 어떤 전형이 나에게 유리한가?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정말 그렇게 잘 나오는 친구들은 정시만 파도 괜찮겠죠. 그런데 대다수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시 때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예측해 보고, 그래야 수시 때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지원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이죠. 정시 때 본인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편한 건 100분위 평균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절대 평가니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 100분위 평균을 더하셔서 어,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서연고 기준으로 94% 이상이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계산을 편하게 하시려면 서연고 합격자 100분위, 서연고의 100분위 평균을 96 정도로 보시고 계산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서연고가 100분위 평균 96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서성한이 중 경외시로 갈수록 100분위가 3%씩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서연고가 96이면 서성한이 중은 93, 경외시는 90, 뭐 건동홍은 87, 88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서울권 기준으로 100분위가 한 77, 그러니까 평균 수능 성적이 3등급 정도 나와야 인서울권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곧 있으면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를 볼 텐데, 물론 이 모의고사 성적이 실제 수능 성적과 반드시 일치하진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적을 수시 지원 때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모의고사 때는 재수하는 친구들이 들어오고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또 반수하는 친구들이 대거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 경쟁하는 친구들과 겨뤄 볼 수 있는 모의고사 시험이라 6월 모의와 9월 모의를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월 모의, 9월 모의 기준 정시 지원 가능 대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는 어떻게 지원을 한다? 같거나 높은 대학교를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모의고사 성적이 100분위 평균 89면 뭐 정시 때 건동홍, 뭐 정말 잘 가면 뭐 외대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 학교들을 기준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수시 때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건동홍 이상 가기가 어렵다면 논술 전형으로 6개를 써서 건동홍 이상을 지원하면 됩니다. 수능일 기준으로 올해 11월 14일이니까 이 수능일 기준으로 보통 연세대, 홍익대, 성신여대가 수능 보기 전에 논술 시험을 보고요. 나머지 대학들 거의 대부분은 수시 2차 때 봅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11월 16일, 17일, 그러니까 수능일 직후 주말에 성균관대학교부터 동국대학교까지 논술 시험을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고대부터 외대는 수능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주말에 논술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가 건동홍 정도를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수시 1차 때 홍익대학교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냥 연대 하나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연대에 하나 정도 쓰면 됩니다. 어, 그런데 막상 실제 수능에서 보게 되면 건동 이하의 성적을, 그러니까 정시 때 인서울권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 2차 때 일종의 보험용으로 2합 5 정도면 2합 5 정도만 되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동국대학교를 보험으로 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입니다. 홍익대학교를 정시 때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나오면 2등급 정도는 평균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등급 정도로 평균 등급이 형성이 된다면 논술 전형에서는 이 모든 대학교의 수능 최저 등급 조건들을 고대 경영을 제외하고 나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건동욱 이상을 무조건 써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국대학교 뭐 건대를 제외하고 나서 이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드린 대학들 중에 6개를 고르면 됩니다. 만약 정말 수능에서 대박이 나가지고서 정시 때 연고대에 갈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시 2차는 그냥 놀면 되겠죠. 혹은 뭐 저녁료가 아까워서 굳이 시험을 보러 가고 싶으면 시험장에 가셔서 답안 작성은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열심히 글 쓰는 친구들 있으면 마음속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나오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죠.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인데요. 보통 내신이 이제 1점대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준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제가 조금 제외하고 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조금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는 올해 입결은 아닙니다. 올해 입결은 아직 전부 다 발표되지 않아서 작년 입결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 합격자 내신 평균 최하 학과가 있는데 이 최하 학과라 하더라도 내신이 사실은 되게 낮아 보이지만 이건 지금 특목고 친구들이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 등급이 낮아 보인다는 사실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1호 교육부터 뭐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 중문은 외고 친구들이 합격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은 이 내신하고 똑같았을 때 어, 같은 학과를 지원했을 경우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들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에 뭐 이제 가톨릭 대학교부터 숭실대학교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보려면 광운대학교, 성신여대 정도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성신여대는 최하 학과가 뭐 법학부가 2.94, 그다음에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국문학과가 3.4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요 정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내신의 마지노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는 이때는 생활기록부도 반영이 됐었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작성을 합니다만 이때는 생활기록부에서 기재할 수 있는 비교과 내용이 더 많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생기부에서 작성할 수 있는 비교과 항목도 축소가 됐고 거기다가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반영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인서울권에 합격하려면 내신이 3.0 정도는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동홍숙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 내외라고 썼는데 이건 제가 되게 러프하게 잡은 거고요. 2.5 이내 정도가 나와야 그리고 비교과가 어느 정도 돼야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시로 홍대 갈 수가 있는데 내신이 3.0이다. 그리고 나는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인서울권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래서 논술로 6개를 지원하는 게 맞겠죠. 자, 다음 보시는 자료는 올해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을 제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보시면 고려대학교가 올해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됐는데 최저 등급 조건이 미쳤죠. 고대 경영이 4개합 옵니다. 이 정도 맞추면 정시 때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대 경영이 혹시 최저 맞추면 미달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미달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경쟁률이 2대1, 3대1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인문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최저 등급 조건이 이것보다 조금 더 낮으니까 실질 경쟁률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저 등급 조건을 보지 않는 그런 미적용인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수능 성적하고 상관없이 논술 시험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대학들이 꽤 있죠. 가톨릭대, 그다음에 뭐 광운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정말 가고 싶은 연대, 한양대 등등이 있죠. 경희대학교를 예로 들어보면 경희대학교가 2개합 5죠. 심지어 사탐은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국어가 2, 그다음에 탐구 한 과목이 3, 나머지가 9라 하더라도 논술 시험을 잘 보면 경희대학교를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계시면 논술 전형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전형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논술 전형이 매력적이지만 준비하는데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있죠. 마치 그 장미꽃이라고 하면 그냥 장미가 아니라 가시가 잔뜩 달린 장미라고나 할까요? 왜 부모님들이 논술 전형을 이렇게 조금 계륵처럼 생각을 하는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준비는 하고 싶은데 준비가 왜 망설여지는지 그에 대한 해답을 조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글씨 못 써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상형 문자만 아니면 됩니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또박또박 쓰면 내용을 보고 학생들을 선별하는 거니까 충분히 괜찮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학부모님 한 분이 모 대학교의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논술 채점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 중에 정말 글씨 읽기가 힘든 건 버리는 교수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쓰레기통에. 그래도 글씨가 악필이긴 하지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내용을 본다고 하니 조금 못 쓴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신은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신은 형식 반영률과 실질 반영률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형식 반영률은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있는 반영 비율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내신 40, 논술 60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 반영 비율은 다릅니다. 실질 반영 비율은 매우 작아요. 내신이 1등급이면 40점을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신이 8등급이면 내신이 39점 이런 식으로 등급 간의 격차가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형식 반영률과 실질 반영률을 구분하시면 실제로 내신이 한 7등급 정도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학교가 없어요. 심지어 논술만 100%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한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발 인원이 너무 적고 경쟁률이 너무 높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논술 준비를 많이 주저주저 하시죠. 물론 이제 선발 인원이 전체 대학에서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의 모집 비중을 놓고 보면 매우 적은 건 사실입니다.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권에 15개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중으로 논술 전형을 놓고 보게 되면 얼추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로 상위 15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중이 11% 정도 되니까 교과로 선발하는 인원과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경쟁률이 보통은 이제 한 50대 1 정도 되는데 매우 높죠. 아무래도 이제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뭐 연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 조건도 없다 보니까 형식 경쟁률이 곧 실질 경쟁률이죠. 그래서 경쟁률이 매우 높은 건 사실인데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얼추 한 15대 1 정도까지 낮아져요. 보통 이제 성균관대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대가 보통 경쟁률이 50대 1 정도 나오는데 실제 수능을 보고 나서 성대 시험을 응시하러 논술 시험을 응시하러 간 친구들을 보게 되면 50명 중에 30명 정도가 돼요. 대략 한 60% 정도가 간 거죠. 그런데 논술 시험을 보러 온 친구들이 전부 다 또 최저를 맞췄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저는 못 맞췄지만 내년을 기약하면서 혹은 다른 대학교의 논술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 보러 온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뭐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논술 답안을 전부 다 완성하지 못하고 낸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전부 다 걸러내면 실질 경쟁률은 15대 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대 1이라고 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평균 11대 1에서 17대 1 정도 되니까 그것하고 비슷하거나 혹은 그것보다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시 준비에 방해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논술이 수능 시험 기간에 조금 임박해서 있다 보니까 특히 수능 시험 전에 논술 시험을 치르는 그런 대학들에 한해서 특히 이제 수능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껴 가지고서 논술 준비를 아 꺼리는 그런 부모님들 좀 계시는데요. 어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시 준비 때문에 논술이 방해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엄청 적은 친구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준비하는 시간도 너무 적다 보니 거기에다가 논술을 준비하는 게 너무 버거운 거죠. 보통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 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은 일 주일이니까 보통 56 시간 정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인제 그중에서 논술은 딱 꼴랑 4 시간 정도밖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추 13 대 1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뭐 다시 쓰기 과제 가끔 내주는 거 빼면 웬만하면 전부 다 수업 시간 안에 해결을 해요. 그래서 논술 때문에 어 수능이 부담이 된다라는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정말 안 하는 친구들의 핑계처럼 들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게 대학에서 발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자료인데 요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논술고사에서 제시문들의 출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교육 과정 과목명 있죠. 뭐 국어원, 독서와 문법, 사회, 생활과 윤리, 이 윤리와 사상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즉 논술에서 나오는 지문들이 사탐 교과서나 국어 교과서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공부는 사실 수능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고요. 수능에서 보는 교과들의 지문들을 논술 지문으로 만나고 푸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능 교과의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논술 시험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하는 건 수능을 준비하는 것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다음으로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논술도 잘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능 잘하는 친구들이 논술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아닌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과 논술 실력이 비례하지 않아요. 제가 그 예를 지금 단적으로 하나 좀 보여 드릴 텐데 그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문제는 연대 모의 논술 문제였는데 한번 이렇게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읽어 보셔도 돼요. 뭐 제시문나의 언어 현상을 적절한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그 유형들을 가다실과 가다시의 논지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문 나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가다실에서 제시문나의 언어 현상을 한번 평가해 보라는 얘기죠. 제가 가다시는 뺐어요. 편의상. 가다실만 가지고서 나를 평가하는 건데 한번 이렇게 이제 영상을 멈춰 놓고 이렇게 보시면 아마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제 제시문 나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나타난 언어 현상이 얼추 두 개로 쪼끔 쪼개진 듯한 그런 어떤 느낌들을 받으실 겁니다. 뭐 뽀샵질부터 인제 뭐 마자까지는 이제 뭐 개인들이 좀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 줄여서 말을 하는 거죠, 문법을 파괴시켜서.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손주병부터 뭐 삼포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 현상을 담고 있는 신조어들이고요. 자, 가다실본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얼추 뭐 이런 얘기 드립니다. 사회 규범을 지켜야 공동체와 맺는 관계가 뭐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 사회 규범을 지켜야 뭐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나에서 나타난 언어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일종의 언어 파괴고 언어 일탈이잖아요. 언어 규범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가다실에서 보게 되면 제시문 나를 나에 나타난 언어 현상을 좀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애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요. 자, 그러면 인제 학생들의 답을 제가 조금 보여 드릴 텐데 자, 학생 답안 A입니다. 자, 앞에 언어 현상 두 개는 뭐 개인과 사회를 애들이 전부 다 분류했다고 생각을 하고 가다실에서 앞에 나타난 언어 현상을 평가한 부분만 요렇게 한번 눈으로 영상을 멈춰 놓고 한번 이렇게 읽어 보세요.
자, 학생 답안 A 이렇게 다 보셨죠? 자, 다음 장 한번 봅니다. 자, 학생 답안 B입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셨죠? 자, 학생 답안 A하고 답안 B를 보셨을 때 어떤 답안이 더 잘 쓴 답안 같습니까? 학생 답안 A하고 학생 답안 B 중에 학생 답안 B가 더 잘 쓴 답안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 답안 A보다. 자, 그런데 보통 학생 답안 A처럼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 수능 고득점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생각해보면 간단한데요. 어,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걔네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들을 설명을 잘 못하는 거죠. 제가 과거에 목동의 모 학원에서 수능 만점자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수능 만점인 친구들을 이제 강남 대성에서 데려가지고서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질의응답식으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 한 분 중에 어, 어떤 질문 한 분이 계셨었냐면은 그 수능 만점자 친구한테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하면 점수가 거기에 비례해서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들은 학부모님의 그 황망한 표정,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해를 아예 못하, 독해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분석하는 능력들이 조금 부족하는 경우가 되게 좀 많고, 왜냐면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좀 길게 쓰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추론도 좀 잘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 수능을 생각보다 좀 잘 본 친구들이 오히려 논술에서 조금 분석이 허술한 답안, 논리가 부실한 답안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수능 성적과 논술 실력은 비례하지 않고요. 어차피 아마추어끼리 싸웁니다. 아마추어끼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하고 비례하기보다는 연습량하고 비례를 해요. 그래서 많이 써본 친구들이 답안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질문들이 논술을 시작하는 시점인데, 논술을 그러면 약간 좀 늦은 것 같은데, 뭐 지금 시작해도 되는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례입니다. 작년 입결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이제 뭐 경희대 합격한 친구, 뭐 외대 합격한 친구, 뭐 동덕여대 합격한 친구, 그다음에 뭐 중앙대 합격한 친구. 이 친구들은 이제 작년에 저한테 여름방학 이전부터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보통 제가 반당 이제 인원을 한 14명 정도 가르쳤었는데, 작년에. 그 인원 정도만 가르쳤었는데, 수능 최저 맞춘 친구들만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6월 이전에 들은 친구들이 합격률로 따지면 한 50%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왜 여름방학 이후에 들었던 친구들, 뭐 동대 합격한 친구들이 있고, 뭐 숙명여대 합격한 친구들도 있는데, 여름방학 이후에 합격한 친구들까지 합치면 제가 합격률이 한 3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은 뭐냐면 뭐 여름방학 때 시작을 해도 정말 뭐 좀 열심히 하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합격하는 친구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논술을 조금 빨리 시작하셔야 제가 그랬죠. 연습량에 비례해서 논술 합격자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논술에서 조금 합격률을 이렇게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빨리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제 강의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드릴 텐데, 어, 대학교 논술 시험은 기본적으로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객관적인 정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중앙대학교나 성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예시 답안들이 있고 그 예시 답안을 기준으로 그 답안들이 만점이고 그 만점인 답안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답안들의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대입 논술의 시험은 기본적으로 정답이 명확한 시험이 맞습니다. 그 정답을 쓰는 시험이고요. 자, 그런데 대학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뭐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뭐 최대 5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뭐 정확한 단어 선택,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그다음에 단락 간의 뭐 유기적 연결 등을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 이 보신 항목들은 뭐 경희대학교, 중앙대, 한양대학교의 채점 기준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대입 논술이 정답도 있지만 정답에 플러스 뭐냐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알파를 넣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표현들이나 다양한 방식의 분석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통 개성, 디테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 수업을 조금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대입 논술에서 정답을 지향하되 정답 플러스 뭔가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개성과 디테일을 포함시킬 수 있는 강의를 지향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 수업을 하는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뭐 요약하는 방법들을 가르칠 때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표처럼 아이들의 어떤 독해력, 그다음에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남들과 조금 더 좀 다르고 눈에 띄는 어떤 그런 구성력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지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답안은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 있는 답안인데 이 답안을 쓴 친구가 저한테 한양대학교 파이널 수업을 들었던 친구고 여름방학 특강을 들었던 친구고 정규반 수업을 좀 들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답안이 우수 답안으로 선정이 돼서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답안은 뭐가 조금 달랐느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정답이긴 하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 많은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들보다 뭔가 조금 더 다른 그 플러스 알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한양대 인문논술 수석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 때, 이런 방향으로 쓰면 좋다라고 칠판에 판서를 할 때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을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밑에 보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빨간색 글씨 보이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게 되면 뭐 백자 내외 옵션, 뭐 다른 분석 시도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 플러스 어차피 논술 같은 경우에 상대평가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 봐라라는 의미에서 저는 뭔가 좀 더 심층적이고 창의적인 분석들을 계속 애들한테 시키고 지향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뭐 10잔말 프리 퀴즈도 진행을 하고요. 어쨌든 남들보다 문장력이라도 더 좋으면 눈에 띄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 사탐 과목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나 이론들이 논술에서도 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아이들한테 제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력과 어떤 표현력을 좀 업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저는 수업 시간에 녹여 넣어서 수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저는 정답 플러스 알파, 그것이 뭐 표현력이 됐던 분석력이 됐던 뭐 창의적인 분석이 됐던 구성이 됐던 그 알파를 지향하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아이들이 다시 쓰기 정도의 성실성만 갖출 수 있다면 지금보다 제가 합격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반 학생 중에 한 친구의 어, 첨삭 내용을 반영한 자료인데요.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첨삭을 받게 되면은 그 첨삭한 내용을 객관적인 점수와 함께 M스위치라는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현재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M스위치라는 앱을 통해 혹은 사이트를 통해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 70점이 기본 점수고요. 80점이 중간, 90점이면 경쟁률하고 상관없이 그냥 절대적으로 합격하는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85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논술 성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끝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제가 6월 9일 날 중계 항림에서 일요일 저녁 6시에 신규 반을 개설을 하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애들 열심히 좀 가르쳐서 어 논술 시험에 최선의 어떤 결과들이 최고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좀 변명 같아 보이는데 이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툴이 사실 다른 PC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PC가 지금 고장 나는 바람에 제가 AS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원 테이크로 촬영을 해서 약간 좀 정신없이 진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나중에 아이들을 좀 보내주시면 그때 아이들은 제가 학원에서 뵙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은 제가 전화나 또 따로 개별 상담을 잡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